네, 한국교원훈련 고시학원에서 오셨습니다. 김지원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한번 왔죠? 혹시 작년에 오신 분? 설명해. 거의 두 번째인데 저는 많이 봤죠? 처음 봐요? 이름도 처음 들어요? 서운해. 그래서 오늘 대우대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학에 대해서 거의 맥을 좀 못 짚는 것 같아요. 논술로 바꿔진 이후에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왔어요. 먼저 쌤 이 1페이지부터 이야기 보시면 교육학 일단 여기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논술 범위, 대체 방향과 범위 다 읽어봤죠? 그래서 교육학 논술의 출제 방향 쭉 나와 있고 논술의 출제 범위가 나와 있는데, 교육에 대한 이해, 교직에 대한 이해, 학습자 이해, 교육 내용 선정, 조직 평가에 대한 이해 등. 그래서 이 출제 범위는 교육학 개론, 교육 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거의 대부분 4학년이죠. 그러니까 4학년이니까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쌤. 그러면 제일 문제가 첫 번째 어떤 것들, 이번 교직 특수 시험에서, 교육학 시험에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처음에는 원고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자수 제한도 없죠. 자수 제한도 없고, 세 번째는 원고지 사용했고 자수 제한도 없고, 세 번째는 여러분 교직 논술하고 교육학 논술이 뭔지 분명히 보여줬죠. 분명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설명에는 너무 딱딱해도 좀 그래서 어제가 아버님이 49세라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버님 생각나서 아버님에게 얽힌 이야기를 좀 하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쌤, 이 가족이 여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기억들만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독일에서 왜 맥주를 선호하는지 알아요? 왜 독일 사람들은 아침부터 맥주를 먹을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여러분, 그쪽은 햇볕이 안 나오니까, 햇볕이 안 뜨니까, 그렇죠. 햇볕만 나면 다 볶거든. 그 아버님이, 그쵸? 동양적 윤리관의 입각에서 보시면, 맨정신으로 다니기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재미없네.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했을지도 몰라. 그쵸? 됐습니다. 그러면, 안 웃는 관계로 웃을 때까지 한번 해보고 싶지만,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 그러면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부터 한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교육심리학 배웠죠? 교육심리학이 뭡니까? 그렇죠. 자, 교육심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아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교육심리학입니다. 아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러면, 자, 쌤, 교육심리학은 아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그쵸? 아동 어떤 상태? 발달 상태, 발달 이론. 학습 상태, 학습 이론. 그쵸? 동기 상태, 동기 이론. 어떻게 동기가 일어나는지. 개인차 상태. 그쵸? 이런 것을 파악하는 학문이 교육심리학입니다. 뭘 파악한다고요? 아동의 상태. 그쵸? 그러면, 자, 쌤파.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교육심리학이고. 그러면 교육심리학에는 어떤 게 있다? 발달 상태를 확인한다고 그랬죠? 발달 상태에서는 지적 발달, 그 다음 정의적 발달, 심동적, 신체적 발달인데 이 부분은 잘 안 되죠?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 학습이론 하면 또 이렇게 쭉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 머릿속에다가 교육심리학 머릿속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개만, 여기 나와 있는 영역 8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8개만 다 그리면 머릿속에 다 들어오겠죠? 뭐가? 교육학이.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구조도 있게 해야 돼요. 구조도로 하게 되면 다 들어온다. 그러면, 자, 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자, 만약에 교육심리학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교육심리학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여야 되고, 배워야 되고, 교육심리학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한번 서론 써볼까요? 자, 서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교육심리학 문제가 나왔는데 서론을 써보겠습니다. 자, 아동의 상태를 왜 배워요? 아동을 뭐 해야 돼?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사 입장에서 교수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겠죠? 저 교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동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아동의 정확한 이해를 필요하기 위해서 아동의 상태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봐. 그럼 모든 교육학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서론 쓸 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 자, 봐.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나왔다. 삐아지하고 비고치키에서 나왔다. 그럼 봅시다. 교사는 교수의 효과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근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어떤 상태이지? 발달 상태에 대한, 인지 발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고치키와 삐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만약에, 왜냐면 이번에 보니까 서론 점수는 안 들어갔죠. 그런데 논리의 체계성에다가 6점을 줬으니까 서론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론은 보통 중요성을 쓰는 거니까 써지죠. 만약에 동기이론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다시요. 교사는 교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아동의 상태를 어떤 상태이지? 동기이론이 나왔다. 동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를테면 이번 특수 문제가 나왔으면 기대가치의 이론과 학습욕구 이론 입장에서 뭐 해보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론 금방 써. 서론 몇 분 써? 1부이면 쓰죠. 그런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서론은 점수는 안 주는데 중요하다는데. 중요하단 말은 거꾸로 말하면 미안해. 이렇게 표현 안 되죠. 당신 문제 잘 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 냈다. 그쵸? 네. 자, 쌤 다시 봐봐. 그러니까 우리 쌤들이 이게 쌤들 만약에 묶으면 교육 심리학이라는 걸 그럼 이렇게 묶어서 패턴으로 구조도로 공부하고 묶어 놓으면
크게 보면 교육심리학 어떤 문제가 나와도 서론은 그냥 자동적으로 써도 돼요. 물론 각각의 이론을 묶어서 서론을 생각해도 좋겠죠. 그런데 서론 점수가 없다면 이렇게 써도 별로 나쁘다고 보지 않겠죠. 그러면 자기가 그게 중요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론 하나 정도를 쓰고 가면 서론 쓰는데 1부이면 써. 결론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결론 쓰는데 1부이면 써. 그럼 몇 분? 58분을 무엇에 쓰면 되겠어요? 본론 쓰는데, 점수 주는데 쓰면 된다면. 1분이 너무 짧나요? 2분 할까요? 2분? 좋습니다. 2분만 사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고, 그리고 얼마나 쉬워. 물론, 실제 문제에 이제 들어가 보면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서 스탬파, 이게 구조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패턴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렇게 같은 패턴들을 묶어서 뭐 하면 되겠어? 패턴을 묶으면 이제 같은 서론이 있는 것, 결론이 있는 것은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몇 개 패턴, 교육학은 30개 패턴이면 거의 다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30개 가지고 서론만 한 30개 외우면 그거 못 외우겠어요? 어떤 패턴의 서론이다? 못 외우겠습니다. 이걸 나눠서 30개지 교육심리학은 아예 안 나눠도 하나 하면 된단 말이에요. 서론은. 그쵸?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자, 봐. 그 다음, 쌤들이 공부를 안 했던 이유가, 이번 시험에서 교육학을 별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교직 논술하고 교육학 논술을 헷갈려 하는 거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 자, 쌤, 한번 봅시다. 대입 논술은 이렇게 나와. 현상. 뭐 여기가 이번에 특수교육학 같이 IQ를 알았다든 사건이라든가 현상을 주고 나서 이렇게 관점이나 모형을 줘. 여러분 제시문이 길죠. 그래서 보면 그리고 현상을 나나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라 또는 대안을 찾아라.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교육과 쌤들, 국어도 이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대입 논술은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다 관점들이 나와 있죠. 굳이 관점을 알 필요가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 아는 거니까. 나 다라는 관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직 논술은 현상을, 그러니까 교육적 현상을 자신의 교직관에 입각해서 쓰라는 거야. 근데 교직관이라는 게 정답이 있어 없어? 교직관이 어떤 교직관 가져도 되죠?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초등 서울 같은 경우는 초등 서울은 굉장히 대수가 경쟁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1차니까 당연히 변별해야 되겠죠. 변별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걸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몇 점까지 변별했어? 8에서 10점까지 변별을 했었단 말이야.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교육학 논술은 뭐냐? 가현상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를테면 학교가 팽창한다든가 이번 같으면 영희가 지능을 알게 된 거, 그런 사건이나 현상 같은 것을 지휘경쟁 이론으로 써라. 이를테면 기술기능 이론을 입각해서 써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같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영희가 IQ에 안 사건을 기대가치 이론과 매슬로우 욕구 이론 입장에서 원인을 쓰고 대안을 쓰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교육학 논술을 못해요? 이걸 모르니까. 이런 교육학에 대한 이론 모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어쌤들이 대입 논술은 잘하더라도 어떤 것은 조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교육학 논술을 그래서 거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이 써놓은 교육학 논술은 좀 웃기지. 왜냐하면 대입 논술하고 똑같이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을 주고 나서 나와 다의 관점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하고 교육학 논술하고는 전혀 그래서 다르게 써야 돼요. 다르게. 이런 유형이 유일하게 나와 있던 기출이 행정고시예요. 행정고시의 교육학 논술이 거의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물론 사례가 풍부하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문제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이라는 건 대입이나 교직 논술하고 다르다는 거. 그러면 다르면 어때요? 다르면 준비를 달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쌤들한테 뭐 하려고 온 거예요? 구조화해서 공부하고 이걸 뭘로 연결시키면 패턴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쌤들 자 머릿속에다가 한 교육심리학이면 교육심리학이 들어있어요. 그걸 패턴으로 하면 서론도 다 교육심리학에 해당되는 서론들이 다 들어있다면 훨씬 더 30개 패턴만 알아서도 이것만 응용 잘해도 다 풀 수 있다면 교육학에서 감이 좀 잡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쌤들이 교육학에 대해서 조금 오해한 게, 논술에 대해서 오해한 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답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 자, 교직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학교 폭력, 우리나라 문제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문제점, 학교 폭력, 그치?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문제점으로. 그래, 왕따 또. 도와줘. 나는 학교 폭력, 그렇죠. 학교 자살? 좋습니다. 교실 붕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콘크리트가 부식해서 교실이 곧 붕괴하죠? 쏘리. 자,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제가 서론 써볼까요? 서론. 자,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유사 이래로 지금의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 우리나라도 적용돼요. 자, 그치. 교권의 상실 현상인 교실의 붕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실 붕괴했어요? 학교 폭력 한번 해볼까요? 인간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유사 이래로 지금의 교육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그러한 지점 우리나라에도 적용돼요. 학교 폭력이니까 좀 바꿔야 되겠지,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잖아. 뭐라고? 성인 폭력과 닮은 학교 폭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 똑같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뭘 했단 말이야? 생각을 잘못한 거야. 논술은 답이 있고 그 답을 적용하는 거야. 사례들을 써서 적용해 보는 거란 말이야. 답을 써놓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만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어떤 더 우리나라 문제 한번 더 이야기해봐. 교육 문제. 그치? 다 똑같겠지. 그리고 자 여기 나오면 당연히 원인은 또 뭐 하겠어? 원인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면접 볼 때 이렇게 두꺼운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 죄송하지만 바보라 그래. 미안해. 두꺼운 걸 혹시 보고 있었던 분 미안해. 왜냐하면 딱 5개 패턴이거든. 면접은. 우리나라 원인이나 문제점 물어보고. 그쵸? 그 다음 앞으로 방향 물어보고. 미래교육. 그래서 창의성 교육,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거 물어봐요? 그렇죠. 때리려고 그러는데 손을 잡은다. 또 유혹한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실제상. 그쵸? 그건 다 답이 똑같아. 일단 격리시킨다. 애들 앞에서 하면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격리부터 시켜야 되겠죠? 안 시키려고? 다 이런 매뉴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손을 잡든 욕을 하든 뭐하러 하든 다 똑같죠? 근데 선생님들은 손을 잡을 때 달리 이야기하고 유혹할 때 달리 이야기. 왜 그래?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쌤 면접을 하든 논술을 하든 이제부터 사고를 바꿔야 돼. 사고. 그래서 쌤들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어? 사고의 전환으로 미리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가 패턴으로 정해지고 그걸 적용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자 쌤 그러면 실제로 나온 문제를 조금 보면서 하도록 하죠. 오늘 어차피 어떤 걸 풀어드리러 왔으니까 이번에 나온 특수교사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왔으니까 자 이거 한번 풀어보면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풀기 전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쌤 하나 물어봅시다. 교육사역 배웠어요? 좋습니다. 학습욕구 이론의 한계가 뭡니까? 한계를 써러 나왔어. 학습욕구 이론의 한계를 써라. 공부 안 했네. 학습욕구 이론의 한계를 써라. 쌤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 조금 못하고 계시냐면 이런 생각. 학습욕구 이론의 한계를 쓰면 책에는 타락교론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잖아. 누구. 타락교론자, 라이머, 실버맨도 들어가고 또 일리체,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딸랑 한 개만 이것만 쓴단 말이야. 몇 점? 1점. 그러면 어떤 게 한계냐면 쌤, 학습욕구 이론의 한계를 쓰라 그러면 다른 이론들 봐봐. 학교 팽창을 설명하는 다른 이론들이 있지.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기술 기능 이론, 지위 경쟁 이론, 국민 통합론. 자, 학습욕구 이론이 학교 팽창을 다 설명하면 이런 이론들이 나올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이런 이론들이 설명하는 건 여기서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다시 당연히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봐. 자, 학습욕구 이론은 어떤 것도 설명 못해. 학습욕구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지위경쟁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가죠. 그럼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그래서 학교가 팽창한 걸 설명 못하죠. 자, 기술이 발달해서 자기가 학습욕구가 없더라도 기술 발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죠. 기술 기능 이론 같이. 그런 건 설명 못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한계를 써라 그러면 책에 나온 한계만 딸랑 쓰니까 몇 점이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전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생각해봐. 전공도 전공에 있어서 보통 한계를 쓰면 기본 책에 있어서 한계는 어떤 것만 쓰냐면 아주 중요한 것만 써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실제로는 놓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것들을 써줘야 여러분 당연히 이런 걸 자 5점 한 개를 쓰는데 타락교론 써라고 5점 주겠어? 말도 안 되죠. 쌤들은 그래서 다시 논술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논술에 대해서는 쌤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 그런데 쌤들 전공도 논술을 본단 말이야. 이번에 보니까 기입형 서수형, 논술형 보죠? 그래서 2차가 없어진 대신에 논술 한 문제 정도는 내려고 하나 보더라고. 그냥 논술 한 20점짜리 내고, 기입형 30점 문제, 서수형 30점 문제, 이런 식으로 내려고 그런가 봐. 그러면, 선생님, 서술형을 쓰든, 논술형을 쓰든, 이런 생각을 해야만 풍부하게 쓰고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만 읽어서는 절대 안 돼. 어떤 교과서도 이거 없어. 그쵸? 좋아.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거나 이런 기교들,
이 논술의 기교 이런 것들은 아마 고시 친구 들어오면 기교라고 뭡니까? 스킬 문제에서 아마 특강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도 제발 이번 시험 보기 전에 듣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전공에서도 어떻게 쓸 수 있겠어? 풍부하게 쓸 수 있겠죠? 전공은 또 중요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쌤 15페이지 일단 거기 중등 특수시험 교육학 논술 시범 답안을 보고 쌤들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죠. 다음은 박 교사가 담당 학급을 쭉 나와 있죠. 이 문제 안 보신 분 3학년이십니까? 3학년들은 안 보셨어요? 자, 그럼 4학년들은 당연히 다 봤겠죠. 그리고 쌤 공부를 3학년 때부터 이제 쌤 사고 전환을 해서 논술 형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공부하면 안 돼? 객관식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객관식적으로 공부하려고 그랬죠? 별로 반응 없고,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20세기에서 최고의 우주쇼가 뭡니까? 20세기 최고의 우주쇼. 이거 선생님들 잘 모르더라고. 20세기 최고의 우주쇼를 잘 모르더라고. 왜?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나이 때문인 것 같아. 20세기 최고의 우주쇼. 금성이 뭐 된 거, LG 된 거, 그쵸? 자, 그래도 나이가 좀 있나 봐요. 금방 안에. 금성이. 그러면 20세기 최고의 지구쇼는 뭐야? 지구쇼. 이건 어려울 거야. 태평양이 한화된 거. 여기 사실은 잘 모르죠? 태평양이 한화된 거. 그쵸? 그래, 이게 좀 나이 탓인 것 같아.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했고. 그러면, 쌤,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이 사건은 뭡니까? 영희가 뭘 봤어? 자기 IQ를 봐버렸어. IQ 얼마래? 99래. 그 충격이 빠졌죠?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꿨던 간호사 안 한대. 그리고 공부도 안 한대. 이것의 원인을 어떤 걸로? 기대가치 이론으로 설명하고, 뭘로 또 설명하래? 그렇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으로 설명하래. 그런데 IQ 99를 제대로 한번 뭐 해보래? 해석해보래. 그렇죠? 여러분, IQ 99는 우리가 절대 점수입니까? 상대 점수입니까? 상대 점수죠. 누구랑 비교한 점수야? 자기 동년배끼리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표준 점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9는 여러분 100 정도, 원래 IQ가 뭡니까?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니까 99 정도 되면 100에 가깝죠. 그러니까 약 50% 정도, 평균 정도의 IQ를 가진 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IQ는 어때? 94에 보통 오차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해서 94에서 104까지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영희가 뭐 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빠졌으니까 그럼 영희는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를 잠시 설명해야 기대가치 이론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영희가 학습 동기가 떨어졌냐?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능에 대해서 지능 지수에 대해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어떤 거? 처음에 지능은 고정된 거라는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지능 지수가 지능을 나타내는 거고, 지능을 다 나타내고, 또는 지능이 인지 능력을 완전히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런 오류가 있죠. 오류에 빠지죠. 사실은 인지 능력 중에 일부가 뭐야? 지능일 뿐이고, 또 어떻다 그랬어? 지능은 증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오류에 보통 빠지기 쉬운데, 영희도 자기 지금 어떤 걸 보고, 99라는 걸 보고 그런 오류에 빠졌으면 분명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기대가치 이론을 그 설명해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럼 원인은 어떤 게 있어? 원인은. 선생님, 여기에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대가치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 동기된다는 거야. 기대와 가치에 의해서 동기가 일어난다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쌤 왜 조인성이한테 대시하나요? 조인성, 가치 엄청나잖아. 그쵸? 근데 기대는, 우리 쌤들은 정말 미안한데, 0.00000000, 아니, 그만 합시다. 그건 아니겠지? 0.00 얼마죠? 근데 곱하니까, 0에 가까울수록. 그렇죠. 거의 곱하니까 0에 가까울수록 0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럼 이번에 옥동자에게는 왜 대시를 안 해요? 옥동자는 뭔만 하면, 윙크 하나만 하면 올 것 같은데. 아니, 윙크도 비싸.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올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감 높죠? 그런데, 털려도 어떻을 거야? 그쵸? 뭐가 없어? 가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대와 가치로 동기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 이제 분석해 봅시다. 용의는 그럼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용의는 그러면 이런 기대를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기대에 영향을 주는 게 그쵸? 기대에 영향을 보는 게 지난 경험 같은 게 영향을 줘요. 기대가. 지난번에 성공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이거 올라가겠죠. 또는 실패했다면. 다시 봐봐. 김민희 누구에게 도전했어? 조인성에게 도전했죠. 왜 도전했을까? 김민희는 어떤 자신감으로, 어떤 기대감으로, 어떤 성공에 대한 기대로. 그렇죠. 김민희의 지난 경험을 보면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누구랑 사귀었어? 이정재랑 사귀었어. 이정재 옛날엔 지금의 조인성급이죠. 지금은 조금 그랬지만 옛날에는 조인성급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 배우하고 사귀었단 말이야. 배우.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다 그랬어. 혼자 지내본 적이 없죠. 그거 좋은 일이죠. 자, 양다리 아니잖아. 배우랑 사귀었는데 배우 간지 얼마나 간지나겠어. 그쵸? 저랑 비슷하게 다리가 길겠잖아. 미안. 자, 알았어. 우리가 차승원 생각하면 알겠죠? 그 다음, 그러니까 뭐 한다면, 조인성이도 하고 대치한 거야. 그러니까 지난 경험이 중요하죠? 기대를 높이는데, 그쵸? 그 다음, 뭐가 있겠어? 자기 능력에 대한 인지적 평가. 자기에 대한 인지적 평가.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기대와 관련되는 거죠. 이 과제를 할 때 내가 이 정도는 하겠다 하면 기대감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결정적으로 이건 안 나왔어. 이 인문에. 그러니까 이건 따질 필요 없고 인지적 평가가 문제가 됐던 거죠. 자기는 지금 지능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인지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인지적 평가가 굉장히 낮아지니까 뭐가 낮아지는가? 기대가 낮아지니까 선생님 아까 한쪽이 낮아지면 뭐가 되겠어? 동기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도 조금은 문제가 생겨버렸단 말이야. 간호사가 되려고 했는데 가치는 어떤 것이 형성되냐면 달성가치, 교육가치, 비용 이런 거야.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간호사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비용이 어땠어?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자기 능력이 뭐라고 생각해? 2자릿수라고 생각하니까 비용이 어떻다고 생각하겠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기대가치 모두에 영향을 미쳐서 학습동기가 안 나왔다고 써줘야 되겠죠? 이걸 정확히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걸 높일 것인가? 원인하고 어떤 거? 해결 방안을 쓰라고 그랬잖아. 그럼 해결 방안은 어떤 거 쓰면 되겠어?
뭘 높여주면 되겠어? 자, 기대가치 이론에 입각한 여러분 동기 유발 방법이 뭐 있어? 켈러의 악시론, 그쵸? 역시 강의하니까 존단 말이야.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재밌는 거 한번 이야기할까요? 네, 그만하죠. 지겹죠? 그래서, 자,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악수 모형은 다 알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3점 주는데 악수 모형 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선생님, 어떤 거 해주면 되겠어? 일단, 용의에게는 지능도 뭐 할 수 있다? 고정돼 있다, 증가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는 증가적 견해로 바꿔주는 거 중요하겠죠? 그쵸? 또, 뭐가 중요하겠어? 이제, 악수 모형에서 특히 기대가치와 관련된 게 관련성 이론과 자신감이죠? 그러면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 자신감 전략 같은 걸 활용한단 말이야. 쌤, 자신감 전략에는 어떤 게 있어?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죠? 이 세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다 쓸 필요도 없고, 하나씩만. 그 다음, 관련성 전략. 자, 간호사와 관련된 상황적이고 실제적인 맥락에서 학습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의 뭐가, 가치 같은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떤 것을 쓰면 되겠어? 여기에 악수 모형 같은 모형을 쓰면 된단 말이야. 그쵸? 자, 그 다음, 여기 매슬로우 욕구이론. 매슬로우 욕구이론에서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일단 욕구이론을 써야 되는데, 매슬로우가 왜 유명해졌어요? 매슬로우가 왜 유명해졌어? 사람이 욕심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욕구를 나눠버린 거야, 욕구. 나눠서 유명한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욕구가 이렇게 유계가 있다고 한 점에서 유명해져. 여러분, 콜버그가 왜 유명해? 콜버그가 왜 유명해? 도덕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말했죠. 그런데 콜버그에 뭘 나눴어? 도덕성을 콜버그는 발달 단계를 나눠버린 거야. 그래서 유명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하나 나누니까 한번 생각해봐. 나눠버려. 그럼 뭐 한단 말이야? 유명해지겠지? 유명의 학교 온 뒤에 하나 딱 나누란 말이야. 그러겠죠? 나눕시다. 그러면, 자, 쌤, 원래 학습 욕구 이론은 이렇게 나눴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이게 유용하게 활용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자, 50년대까지는 여기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50년대 나눴어요. 50년에. 70년에 바꿨어. 조금. 여기를 결핍 욕구, 성장 욕구, 크게 두 가지 욕구로 나눴어. 그러면서 성장 욕구 속에 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했단 말이야. 여기는 유계가 없으니까 유계로 표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자, 쌤파.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밑에 욕구가 충족돼야 위에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쵸? 자, 그 다음. 쌤, 그러면 용이는 지금 어떤 욕구가 충족이 안 됐어? 그쵸? 그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분명히 지적 욕구, 학습 동기가 안 나온 이유는 밑에 욕구가 충족이 안 됐으니까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알면 되겠죠? 에이,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 한번 이야기. 왜 이게 유용했냐면, 쌤파. 학습 욕구 이론을 발표하면서 개인차 문제를 적절히 풀었단 말이야. 욕구에 대한 개인차. 자, 봐. 기간제 교사가 있어. 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가 있어서 교장 선생님 부르면 굉장히 당황한단 말이야. 그만 돌아갈까 봐서.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불러서,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충족이 안 돼? 안전 욕구가 충족이 안 되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뭐라 그래요? 어느 날 불러서. 자, 선생님 자아 실현 욕구 좀 맛보시죠. 하고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자아 실현 욕구니까 엄청나게 일을 맡겨. 그래서 우리 학교를 잘 빛내봅시다. 오늘 잘릴지 내일 잘릴지 모르는데 뭘 빛내? 그쵸? 그 사람에게는 뭐 해야 동기가 부여되겠어? 내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 안전하게 해줄 거니까 열심히 합시다. 그래야 동기가 부여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동기와 욕구가 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야. 충족되지 않는 개인차가. 그쵸? 그럼 봐야지. 한번 봅시다. 그럼 분명히 여기가 어느 정도 어디에 결핍됐다면 아래 욕구는 쓸 필요 없지.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영이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자기 IQ가 2자리 수준하는 것들은 굉장히 실망했죠. 99라는 것들은 굉장히 실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99라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실망, 그러니까 결핍, 능력에 대한 자랑이라든가 긍지라든가 이런 것이 결핍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능력에 대한 그런 자랑이나 긍지가 결핍된 게 생존 욕구입니까? 아니죠. 안전 욕구입니까? 능력 없다고 죽습니까? 아니죠. 그럼 나는 죽을게요. 됐습니다. 소속 욕구. 이거 아니죠. 소속하고 참여, 이거 아니잖아. 그 다음, 존경 욕구. 아, 그렇구나. 존경 욕구가 결핍됐구나. 그쵸? 특히 어떤 욕구라고 했어? 존경은 자존하고 타존이 있대. 자존은 자기 능력에 대한 거. 타존은 어떤 거? 인정받은 거. 그쵸? 근데 뭐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정확히 뭐에 문제가 있어? 자기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거죠. 능력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니까, 능력이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존경 욕구가, 자존 욕구가 굉장히 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나올 수가 없겠어? 지적 욕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적 욕구가 무엇의 결핍으로? 자존 욕구의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쌤 이걸 뭘로 써줘야 되겠어? 해결 방법은 당연히 자존 욕구를 높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존 욕구도 높여주고 어떤 것도 같이 해주면, 인정도 해주면 존경 욕구가 완전히 충족이 돼서 다시 뭘로 될 수 있겠어? 그러겠죠. 다시 학습 동기가 나오겠죠. 에이, 그러잖아. 그런데 쌤들 여기 밑에 욕구 써주면요, 아까 욕구에는 다 개인차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밑에 욕구는 별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자존 욕구 충족시켜주는 방법은 뭡니까? 자존 욕구를 충족하면 된다. 답에다 해결 방안이다. 이거 하나 쓰면, 딸랑 하나 쓰면. 그렇죠. 점수 그래. 딸랑 하나 1점 이렇게 나가겠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쌤 이제 구체적으로 써줘야지.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그러니까 수업 목표를 설정할 때, 수업 내용을 정할 때, 수업 방법을, 수업 내용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느 정도 그렇죠.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적절히 조절해서 수업 내용을 제시해주면 자존 욕구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평가 같은 거 할 때, 포트폴리오 평가 같은 거 할 때 능력이 향상되어 있고 그러면 자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겠어? 아, 내 욕구가 뭐 할 수 있구나. 물론 증거적 견해로 바꿔져 있다고 전자해서 당연히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이러면 서서히 자기 능력에 대해서 뭐가 생기겠어? 그쵸? 충족이 되겠죠? 존경 욕구가 충족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그렇죠? 자존 욕구가, 다시 지적 욕구가 나와서 다시 학습 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자, 쌤 생각을 해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가? 이걸 보고 나서 쌤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아? 12월에 우리 시험 보는 것은, 12월 7일 날 보는 건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것보다 쉽게 나오겠어? 어렵게 나오겠어? 어렵게 나오지, 당연히. 그쵸? 미안해. 너무 크게 말했어. 미안해. 어렵게 나올 건 분명하다. 왜? 이게 제시문, 내문 해주는 거 3개월 만에 보는 시험이라 당연히 그것에 대한 뭐가 있겠어? 배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쉽다 그러면 또 혼날까 봐서 약간 쉬운 경향이 있긴 했죠. 그러면 12월은 충분히 시간 줬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 교수님들은 쌤들이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면 잘 쓰거든. 왜 이렇게 잘 써? 우리가 다 내려온 거라
잘 쓰잖아. 그런 거 보고, 야, 이 일주일 준비하는데 이렇게 잘 쓰면 1년 준비하면, 와, 완전히 잘 쓰겠는데. 그리고 교수님들은 자존심 하나로 사시는 분들이잖아. 교수님 혹시 안 오셨죠, 여기? 오시면 굴렀는데. 자존심 하나로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문제를 냈는데 문제 너무 쉬웠다고 생각하면 어떡겠어. 솔직히 그렇지. 절대로 이보다는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합격률 엄청 높던데 1위 한번 해봐야지. 그쵸? 전국 1위. 그쵸? 그러니까 다 붙어있고 되게 저 설명회 내일 그저께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붙어있는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겠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이번은 논술은 그런데 선생님 잡아.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논술은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 구조화해서. 그쵸? 구조화해서 넣어야 되고 두 번째로 묶어서 공부를 해야 돼. 패턴을 묶어서.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쵸? 세 번째는 논술에 대한 뭐가 필요해? 전략이 필요해. 이 사람들은 스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킬은 아니고 스킬과 전략이 필요해. 스킬도 필요한데 스킬과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야. 왜? 방금같이 쌤 무엇에서는 객관식에서는 기술 기능이론 학습욕구이론의 한계를 써라. 그리고 꼭 각 책에 나온 답만 써. 그쵸? 그런데 주관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치? 하나 더 가르쳐 줄까요, 전략?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쌤 필요성 나오면 교육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나오면 답이 다 똑같아요. 자,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 인성 교육의 필요성, 그쵸?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필요성들이 다 나오면 다 똑같단 말이야. 자, 한번 볼까요? 필요성에서는 개인적 필요, 교육적 필요, 국가적 필요. 개인적 필요는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 그럼 창의성 교육하는 이유는 뭐야? 그렇죠.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만이 잘 살 수 있어. 이제 어떤 사고를 해야 돼? 어떤 사고? 애플이 왜 살아났어? 왜 그 전에 제일 잘 나갔던 기업이 어디죠? 애플 전에 제일 휴대폰 기업? 그치, 노키아. 왜 노키아는 망했어? 노키아는 휴대폰으로만 쓴 거야. 근데 애플은 휴대폰 속에 뭘 그려드렸어? 컴퓨터를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 거잖아. 요즘은 이런 혁명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자 어떤 게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국가적 필요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잠시 헷갈렸어. 미안.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다시 할게. 다시. 어쨌든 그러면 그걸로 해도 되고 창의적이고 융통적인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 어떤 부분에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그렇죠? 자 방금 이야기했던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경쟁력의 향상이란 말이야. 쌤파. 자 인성교육의 필요성. 왜 우리 인성교육 필요합니까? 개인으로 보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죠. 우리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지금 굉장히 찌들려서 많은 학교 스트레스, 학교 자살 이런 사태가 일어나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자 국가적으로 교육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의 향상이다. 왜 인성교육이 국가 경쟁력의 향상이냐? 자, 쌤, 황우석 교수 사태 봤었죠? 황우석 교수 사태 있을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뭐야? 우리나라 뭐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경쟁력이 떨어진다. 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지금은 어떤 사회이기도 하니까.
그치, 신뢰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죠. 그 국가가 얼마나 신뢰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자,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막게 되면 뭐가 돼?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죠. 또는 다른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인성교육은 알다시피 어떤 게 있어? 인성교육은 요소로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것, 그쵸? 같이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인성교육의 요소죠. 그럼 인성교육을 했다면, 자, 제주도 강정마을 같은 데 갔을 때 우리나라는 어때? 남에 대한 그런 갈등사항을 할 때, 갈등사항이 있을 때 적절히 조절해서 타협하는 거 없죠? 끝까지 가죠, 끝까지. 완결을 봐버리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만약에 인성교육을 해서 적절히 공존하고 서로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만 했다면 이런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하겠어? 훨씬 절약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걸 국가 발전했으면 훨씬 더 국가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인성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한다. 맞죠? 여기 뭘 붙여도 자기 주도학습이요. 자기 주도학습. 자, 지식기반사에서는 당연히 자기 주도학습을 해야만 잘 살 수 있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그럼 뭐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국가적 경쟁력 향상이잖아. 그 다음, 교육적 필요는 이렇게 쓰면 돼. 봐봐. 만약에, 선생님 봐봐. 창의성 교육이 나오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 선생님, 어떻게 창의성 교육이 인성교육의 기초가 됩니까?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 인성교육이죠? 근데 왜 창의성하고 인성하고 이렇게 붙여놨을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창의성하고 인성하고. 그치. 자, 창의성의 요소가 뭐가 있었어요? 그냥 인지적으로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배웠죠? 그러면 융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인성에 해당되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치? 공존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어? 융통적인 사람들이 더 크겠죠? 그러면 결국은 창의성 교육을 열심히 시키면 인성교육에 도움 되겠어, 안 되겠어? 기반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기반이 되겠죠? 거꾸로 이야기해도 되는 거고. 인성교육, 남을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을 키워내면 굉장히 융통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육적 필요 나오면 그것만 바꿔. 자기 주도학습 나오면 창의성 교육에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자, 뭐가 나오면? 인성교육이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만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야. 이게 꼼수라고요. 그래도 좋아. 꼼수가 되든 어떤 것이 되든 우리는 뭐 해야 돼? 합격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학습 욕구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죠? 나 정말 학습하고 싶어. 교육 실력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 사람 없잖아. 전부 다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합격. 그래서 선생님들은 합격을 목적으로 하니까, 자, 선생님 봐봐. 이런 스킬이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음 시험 볼 때, 이번 시험 볼 때, 기말고사 볼 때 한번 해봐. 한계를 써라 그럴 때, 특성을 써라 그럴 때 다른 이론들을 다 생각하면서 한번 풍부하게 써보면 분명히 점수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 써야 됩니다. 다 알고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 필요성. 필요성 책에도 안 나오는데 필요성 쓰래. 그럼 그냥 개인적 필요, 교육적 필요, 국가적 필요 써놔 그냥. 그쵸?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왜? 지식기반 사회니까.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자기 주도학습이,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야 어떻게 삶의 질이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여기 창의성 있고 융통적인 인재상을 요구하고 그런 인재상이 되는 것이 자기 삶을 향상시키겠죠? 다 똑같아. 그래서 쌤들이 이번에 시험 나오는데 아주 유의 문제가 나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씩만 시간 있으면 더 하고 싶지만 지금 쌤들이 마음 굉장히 바쁜 것 같아.
오늘 원래 9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바쁜 것 같아.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이 나가셨단 말이야. 저는 원래 설명회 갈 때 나가시면 안 해버려, 그때부터. 그런데 오늘은 했어. 왜? 선생님들을 사랑하니까. 대구대를 사랑하니까. 그럼 너무 아파한 것 같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빨리 합격하고 좋은 교수가 돼야지. 임용은 하나의 코스잖아. 지나가야 될 코스. 선생님, 지금 선생님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못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어차피 경쟁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시험이라는 게 있게 되고, 이 시험이라는 거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큰 미덕이다. 시험은 패스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입니다. 시험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스킬과 전략들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번에 시험 볼 때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들을 못 웃겼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웃겨보고, 그쵸? 여기서 더 이상 못 웃기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이 되겠죠, 평생? 웃겨보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제 폐가 안 좋으셔가지고 요양을 하려고 전라남도 담양에다가 별장을 하나 쳤습니다. 별장? 그러니까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냥 집입니다. 다 무너져 갑니다. 근데 버려진 데다 이렇게 공기가 좋은 데가 있어요. 폐가 굉장히 안 좋으셔서 그걸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요양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석규가 성전한 거 있죠? 에이, 옛날 선전. 이것도 옛날 선전. 맨날 옛날 것밖에 모르네. 옛날 선전인데 지금은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거 있죠? 대낮주 길 쫙 나오고 스님하고 걸어가는 거. 우리 집 대밭 바로 옆 대밭입니다. 먼저 장소 헌팅하러 오신 분이 우리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배를 누르는데 아버님이 낮잠을 주무셨어. 못 나갔어. 바로 뒷집으로 갔죠. 그래서 뒷집하고 계약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거기는 완전히 한석규가 광고니까 그때 무슨 광고 선전한 거에서 관광지야. 중록원 들렸다가 거기 들렸다가 이렇게 거는 관광지가 됐어. 그쵸? 근데 우리 대밭 캄캄합니다. 모기밖에 안 삽니다. 모기밖에. 그쵸? 자, 그 이후에 여기까지는 안 웃죠? 안 웃어야 되죠. 예? 그 후에 아버지 낮잠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폐가 안 좋으신 분이 천정 누르면 초스피드입니다. 그렇죠? 거의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 뒤에는 그런데 한 번도 불행해도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저희 집은 군포인데, 경기도 군포인데 이제 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요양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어제 49제에서 아버님이 생각나서 그래도 끝까지 안 웃고 그래서 그냥 해봤습니다. 웃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